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누나가 한참 동안 말을 아끼다가 술 한 잔에 입을 뗐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표충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누나는 28살 때 당시 교회 친구의 권유로 치유의식이라는 걸 참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불교 사찰에서 하는 행사였지만 단순한 종교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건 일종의 혼을 달래는 의식이며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존재를 위로하는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원래 무속이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친구가 몇 달째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자 그 친구를 위해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절에서 하는 기도회 같은 줄 알았거든. 누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담담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표충사 입구는 생각보다 한산했다고 합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산속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표충사는 경상남도 밀양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사찰이었는데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들이 서로 가지를 엮어 만든 듯한 어둑한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고 했죠. 누나는 친구와 함께 경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안쪽 마당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님 2명이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종이로 만든 인형 같은 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대요. 그게 사람 모양이었어. 근데 이상하게 얼굴이 없더라. 누나의 말이 거기까지 나오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인형들은 머리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었고 거기엔 흙인지 재인지 모를 회색빛 물질이 묻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는 그게 어떤 의식의 준비물쯤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의식은 해가 완전히 저문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3번 울리고 스님들이 나지막하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2손을 모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 놓인 그 종이 인형들이 초빛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 근데 이상하게 마당에 있던 촛불이 꺼지지 않더라고. 누나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분명 불었는데 촛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길게 타올랐다고 했죠. 스님 중 한 명이 낮게 읊조리며 무언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누나 말로는 마른 나뭇잎 같은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에 묘하게 썩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고 했어요. 의식이 절정으로 향할 즈음 스님이 종이 인형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 위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무언가의 재가 섞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누나는 뒷목이 쭈뼛 서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 분명 모두가 앞만 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여기에 오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순간 친구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누나는 그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친구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누나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젖은 머리카락, 검은 한복 저고리 같은 걸 입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절을 하고 있었대요. 그 여자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어. 누나는 숨도 못 쉬고 그 손만 봤다고 했습니다. 손등이 희고 마른데 손톱 끝은 검게 물들어 있었대요. 그녀가 절을 할 때마다 그 손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쓱쓱 하고 들렸다고 했죠. 의식이 끝나갈 무렵 스님이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누나는 등 뒤에서 너도 불러야지라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고 바로 옆에서 들렸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나는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했죠. 너도 불러야지. 너는 왜 안 불러? 그 말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귓가에 숨소리가 닿을 정도로 바싹 다가왔다고 했어요. 그때 누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치며 눈을 떴답니다.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엔 친구가 앉아 있었고
친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스님들은 아무 말 없이 초와 제를 정리했고 누나는 친구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하려 했지만 친구는 그저 멍한 눈으로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누나는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너무 어둡고 조용했는데 문득 베개 옆에서 쓱쓱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건 분명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이 말을 하면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요. 그때 이후로 난 절이나 제사 같은 데를 절대 못 가. 그 여자가 아직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누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새벽에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손끝이 서늘하고 손톱이 바닥을 긁는 느낌까지 생생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 날이면 항상 창가에 재가 뿌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는 달라졌습니다. 딱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녁 식탁에 앉은 누나는 엄마가 차려둔 반찬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 왜 그래?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누나는 밥숟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나의 얼굴에는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것처럼 창백함이 돌았어요. 손등엔 알 수 없는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고 손톱 밑에는 회색빛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물티슈로 닦으려 하자 누나는 급히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마, 떨어질 것 같아. 뭐가 떨어져? 그 여자. 그 말이 너무 생생해서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아무도 그 말을 이어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나의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와 흙이 썩은 냄새가 뒤섞인 듯한 마치 비 오는 날 오래된 낙엽을 밟았을 때 나는 냄새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 손잡이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금속이 아니라 얼음 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방 안은 어둑했고 커튼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에 재 같은 가루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건 분명 며칠 전 표충사에서 들었던 이야기 속 냄새와 같았습니다. 책상 위엔 누나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엔 녹음 중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재생을 눌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몇 초 뒤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미세한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쓱. 그 소리가 이어지다가 누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나한테 오지 마.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 뒤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누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전의 누나가 아니었어요. 어디를 보는지도 모를 초점 없는 눈, 입가에는 미세하게 웃음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누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 대신 갔대. 누가? 내 옆에 있던 그 여자. 나 대신 불렸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누나는 갑자기 표충사로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엄마는 말렸지만 누나는 고집이 셌어요. 결국 저는 누나를 따라 함께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표충사로 가는 산길은 생각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안개가 내려앉았고 길가엔 떨어진 나뭇잎이 발에 붙어 끈적거렸습니다. 누나는 무표정하게 걸었고 입술 사이로 낮게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가까이 들어보니 그건 연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의식할 때 그 여자가 내 이름을 불렀어. 3번. 그 말을 들은 순간 산속의 바람이 이상하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의식이 있었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마당에는 촛농이 굳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촛농을 긁어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었어. 이 자리에서 나를 불렀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겁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는 정말 그때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 법당 문이 스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은 어두웠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로 만든 인형들. 그중 하나가 누나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나가 고개를 들더니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법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누나! 가지마! 하고 외쳤지만 그녀는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법당 안은 축축했습니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엔 아직 꺼지지 않은 향이 한 자루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향에서는 이상하게 썩은 비린내가 났습니다. 누나는 그 앞에 서더니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주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얼굴에 윤곽이 없었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누나의 어깨 뒤로 올라와 마치 등을 감싸듯 안았습니다. 누나! 제가 달려들어 누나를 잡으려는 순간 향불이 휙 하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귓가에서 들렸어요. 낮고 젖은 목소리로 이번엔 너야.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누나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밖에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을 때 법당 안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아직 못 갔어. 우리는 그날 밤 결국 표충사 근처 여관에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새벽 내내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침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이후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누나의 말투, 표정, 그리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누나는 감정이 풍부하고 쉽게 웃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에 누나는 웃을 때 입술만 움직이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렸거든요. 여기야, 여기 있잖아. 귀를 기울이자. 그건 누나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누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제 쪽으로 돌린 채 긴 머리를 천천히 한 올씩 빗고 있었어요. 그 동작이 너무 느리고 기계적이라 순간 사람이 아니라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나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예쁘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뭐라고 했어? 그녀가 천천히 거울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누나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만 고개를 돌렸고 실제의 누나는 여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과 현실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는 낮에도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괜찮아, 곧 끝나 라든가 이번엔 내가 갈게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누나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걔가 싫어해. 걔가 누구야? 내 옆에 있던 여자.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그 여자가 곁에 있는 것처럼. 며칠 뒤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누나의 침대 밑에 쌓여있던 재. 그건 그냥 먼지가 아니라 확실히 태운 흔적이 있는 재였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조각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희미하게 사람 얼굴의 윤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조각의 끝자락엔 미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나와 함께 표충사에 갔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뭐야, 왜 미연 이름이 적혀 있어?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미연이는 이제 없어. 무슨 소리야? 연락 안 돼? 그 애는 내 대신 불렸어. 그때 내가 부르지 않았잖아. 그래서 대신 불려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나는 그날 이후로 부름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마치 그 의식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계약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몰래 누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증거라도 찾고 싶었거든요. 방 안은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습한 흙냄새, 곰팡이, 그리고 향이 탄 듯한 타는 냄새. 책상 위에는 불에 그을린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누나와 미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사진에서 미연의 얼굴 부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문질러 없앤 듯 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엔 손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야. 저는 그걸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방을 나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해? 누나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분명 누나의 목소리인데 어딘가 낮고 젖은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그거 뭐야?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웃었습니다. 미연이는 이제 나랑 같아졌어. 같이 있어. 항상. 그리고 손끝으로 제 가슴을 톡하고 찔렀습니다. 너도 불릴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바닥 아래에서 슥슥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밤마다 베란다 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엔 안도감이 아니라 이상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침대 위엔 종이로 접힌 인형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에는 누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손으로 쓴 듯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그날 밤 저는 표충사에서 들었던 그 냄새를 느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사라지지 않는 흙냄새, 그리고 어딘가 타는 듯한 재 냄새. 그때 알았습니다. 누나가 그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누나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밀양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표충사 근처에서 여성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걸 신은 분이 있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날 밤 바로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표충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장소 같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사찰 지붕을 스치고 산속의 바람은 사람의 숨소리처럼 느릿하게 흘렀습니다.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스님도 등불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밑에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어쩐지 누군가 제 발소리를 따라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발소리 두 쌍이 들렸습니다. 마당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이상하리만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의식의 흔적도 사람의 발자국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한가운데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나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서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익숙했습니다. 누나의 방 안, 베개 옆, 그곳에서 맡았던 그 냄새. 누나,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법당 문이 다시 스르르 하고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머리카락이 길고 마른 어깨선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그 목소리.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젖어 있었고 그 속엔 여러 겹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이제 다 끝났어.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바닥 위에 놓인 종이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인형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뭐야? 너도 와야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 인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흙은 피처럼 짙은 색이었습니다. 누나, 그거 놔. 제발 놔. 늦었어. 이건 너도 이미 불렸으니까. 야,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건 누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넌 불리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대신 부르는 거야. 그 순간 법당 안에 향불이 붉게 터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두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누나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표충사에서 처음 누나 옆에 앉아 있었다던 그 젖은 머리의 여자. 연기가 거치자 그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바닥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게 마치 그녀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녀의 한쪽 눈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검은 물이었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 넌 아니잖아. 너는 그 여자가 아니잖아.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이제 모르겠어. 그녀는 종이 인형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너야. 네가 나를 기억하면 나도 여기에 있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이제 나랑 그 여자랑 같이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법당 천장 쪽에서 쓱쓱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수십 개의 손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장 위에서 무언가가 기어 내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젖은 얼굴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려와 누나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순간 누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더니 둘은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향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법당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 인형도 누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단 하나 누나의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머리끈엔 제가 묻어 있었고 그 냄새는 분명 누나의 방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표충사 측은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깰 때마다 저는 누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없어. 이젠 나야. 그리고 그 목소리와 함께 침대 밑에서 들리는 그 익숙한 소리, 쓱, 쓱. 그 소리는 언제나 3번만 납니다. 마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요. 누나가 사라진 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힌다고 하지만 저는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표충사 사건이 있던 날 이후 집안은 늘 적막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식탁 위엔 식사가 놓여도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돌아온 뒤로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기 전에 꼭 바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어가는 그림자가 보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렇듯 눈을 찡그려 다시 보면 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직전 그 그림자는 꼭 긴 머리의 여자처럼 보입니다. 누나의 방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도 그날 표충사에서 가져온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누나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 법당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희미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 발견했을 땐 사진이나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날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건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엔 사진 오른쪽 끝에 있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누나의 어깨에 닿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꿈을 꿨습니다. 누나가 산속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그 여자는 나랑 같이 있어. 너는 그냥 잊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또 다른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웃고 다른 하나는 무표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쓱쓱 하고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3번. 그날 이후 저는 그 소리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CCTV를 달고 심지어 이웃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방 안에서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가끔은 벽 너머에서, 가끔은 옷장 안에서, 그리고 어떤 날엔 제 머리맡 바로 밑에서. 부모님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환청을 듣는다고 했고 아버지는 밤마다 표충사 근처를 맴돌며 누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던 구조대원이 표충사 입구 근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돌 위에 흙으로 써진 글자 하나, 진우.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표충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폐쇄되어 있었고 출입금지 테이프가 산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달빛도 없었는데 누군가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불빛이 산길 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습니다. 진우야, 여기는 조용해.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향하려는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질척한 손,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 이제 네 차례야. 그 말과 함께 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눈앞의 빛도 꺼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깼습니다. 등산객이 실신한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다시 표충사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버지도 누나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슥슥슥 소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전 방 청소를 하던 중 책상 밑에서 종이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인형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더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가 부를 차례야.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들려요. 진우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목소리. 그리고 벽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3번의 긁는 소리. 쓱쓱쓱.